첫 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 책 있죠? 뒷페이지 넘어가면은 이렇게 나와 있을 거고요. 자, 살펴봅시다. 참 맑은 물살, 문학이라 무엇인가 단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문제 정도는 있는데 서정, 서사, 교술, 극, 갈래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는 하나 정도는 있을 거다 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참 맑은 물살 회문산에서 특히 중요한 거는 누구예요? 시대적 배경이 반영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석할 건가? 오른쪽 살펴보러 갈게요. 이 작품은 봄의 정경을 감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생명력 가득한 자연 속에서의 느끼는 감흥을 생생하게 전달해준다. 중요한 말은 감각적 이미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공감각 중에 뭐를 쓰고 있는가? 화자는 봄의 자연물을 바라보면서 생동감 넘치는 봄의 자연, 애정을 느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참 맑은 고운 물살에 관한 정감을 바탕으로 생명력 가득한 자연에서의 감흥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연을 바라봤더니 너무 즐거워요. 맑은 물살이라고 해도 될 거를 참이라는 말을 써줬다라는 거지. 뒤에 노트북 치우고 안 쳐도 돼. 이렇게. 참이라고 하는 부사를 통해서 맑다라는 말을 강조해주고 물살, 자연을 대표하고 있고 회문산에서 공간적 배경이 있고 이러한 자연에 대해서 경탄하고 있다 확인하시면 되죠. 오른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유시, 서정시고요. 당연히 내재율이니까 운율 형성 요소 확인하셔야 되겠고 서정적이고 예찬적입니다. 자연 친화적이고요. 봄의 자연에 대해서 특히 뭐라고? 생명력 가득한 자연. 감각적 이미지 쓰고 있습니다. 자연물을 의인화했대요. 생명력 가득한 모습을 드러낸다. and 의인화한다라는 것 자체가 대상이 애정이 있습니다 라고까지 확인하시면 되지.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한대요. 대꾸법 시어의 반복으로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해 줍니다. and 어쨌든 반복이니까 운율 형성할 거다. 영탄적 어조로 사용되고 영탄적 어조라는 말 우린 쓰지도 않죠. 그냥 뒤에다 느낌표 빵 하고 찍어 줄 거니까 자연을 예찬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고요. 재구오빠 됐고 오케이. 왼쪽으로 넘어와서 본문 보고 난 다음에 바로 확인할게요. 처음 설명하는 것처럼 다 설명하는 거 아니야. 그냥 중요한 부분 여기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차원인 거예요. 참 맑은 물살,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긍정, 특히 무엇을 통해서? 참이라고 하는 부사어를 통해서. 발가락 사이에 해적이고 있네. 부드러운 물살의 느낌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그러면 또 옆에다가 써야 되겠지. 촉각. 초록색으로 써야 되겠구나. 촉각. 참 맑은 물살. 요것만 보면 시각. 그러면 이미 또 말이 나올 수가 있지.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통해서.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공감각 중에 두 개만 나와도 다양한 감각이라고. 애기 고사리 순 좀 봐라고 하면서 이 시어를 반복합니다. 어머 이것 좀 봐.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정도의 말투면 청자가 설정이 되어 있구나야. 근데 구체적인 청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청자가 있다. 그래서 요 정도면 요즘 EBS 기준으로 대화체라고 한다. 애기 고사리 순 좀 봐. 사랑해야 할 날들이 지천 여기저기에서 솟았네. 뭐뭐 했네. 옆에다가 느낌표 빡. 영탄적 어조. 사랑해야 할 날들. 이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형성해 주죠. 어디까지 가나 부르면 부를수록 더 뜨거워지는 너의 이름. 너에다가 동그라미. 맑은 물살을 의인화하고 있다. 맑은 물살로 대표되는 자연의 애정을 느끼고 있다. 부르면 부를수록 요 정도면은 반복이죠. 더 뜨거워지는 사랑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야 될 일은 뭐예요? 종결음이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의인법 쓰여져 있다. 자연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참 맑은 물살, 참 고운 물살. 어머, 첫 번째에는 참 맑은 물살이었는데 이제는 누가 와요? 참 고운 물살. 1년 일행의 변주, 유사한 식구의 반복. 옆에다가 대꾸. 머리카락을 풀어 헤쳤네. 누구 머리카락이에요? 물살의 머리카락이지. 물살의 머리카락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의인법. 적셨네. 종결음이 반복하고 있죠. 출렁거리는 산들의 부신 허벅지 좀 봐. 이 허벅지는 누구 거? 산 거. 물살은 머리카락 있어 의인법. 산에 허벅지가 있어 의인법. 저것 좀 봐. 얘도 역시 반복. 아무 때나 만나서 한몸 되어 흐르는 누가 한몸이 되었어요? 물살하고 산이 한몸이 되어 있죠.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자연과 내가 한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위에 걸로만 해석할 거예요. 자연은 서로 어울리며 조화를 이루고 있다. 바로 이 조화를 이루는 측면이 감탄, 예찬의 태도를 만들어낸다. 눈물 나는 저 연분홍 사랑 좀 봐. 좀 봐에다가 다시 네모 반복되고 있습니다. 연분홍 사랑, 화자의 벅찬 감격이 압축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라는 것들. 뭐 별로 문제될 거는 없죠. 밑으로 또 내려오도록 할게요. 주제 형상화 방식. 발가락 사이의 해적입니다. 부드럽게 느리는 물살의 느낌. 옆에다가 촉각. 머리카락을 풀어서 적십니다. 물살을 의인화했습니다. 의인화. 자연 친화적인 태도. 참 고운 물살에 관한 정감을 바탕으로 주제를 형상화합니다. 정감이란 말 대신에 정서라고 해도 되겠죠. 화자의 정서를 파악해 봅시다. 아무 때나 만나서 한몸이 되는 핵심 되는 시어는 두 개죠. 한몸, 연분홍 사랑. 봄의 자연물이 서로 교감하고 있습니다. 벅찬 감동을 드러내고 있죠. 연분홍 사랑이라는 말을 통해서 아, 봄이구나.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기도 하는군 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네. 그래서 이 페이지 여러분들 보고 있는 데에서는 할 얘기 다 했고 다음 페이지 옆에 여기 있는 문제들이 다 풀려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혹시 풀려 있지 않다면 집에 큰일이 났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위로해 드리도록 할게요. 누가 하도 숙제를 안 해와가지고 그냥 뭐 집에 홍수라도 났어? 뭐 수도 터졌어?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때가 있었었는데 뒤에 나와 있는 문제 여전히 풀어 놓으시면 되고요. 다음 작품 우리 뭐 보면 돼요? 누굴까? 몇 페이지로 돼 있나? 14? 14페이지 보러 갈게요. 14? 왜 14? 14면 누구지? 아, 달밤이지. 들더라. 달밤 보러 가야지, 달밤. 어디가 있어? 아, 되게 못 찾네. 괜찮아. 오늘 하루는 여전히 계속 길 거니까요. 오늘 그대 또 9시에 가야 되나? 몇 시쯤 끝나나요? 9시요. 왜요? 오늘 뭐 남아요? 아니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아, 네. 달밤이고요. 참 맑은 물살 서정갈래. 그러면 달밤은 소설이죠. 서사갈래. 서사갈래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인물, 사건, 배경이 있고요. 특히 중요한 건 뭐예요? 서술자. 서술의 위치, 서술 시점 얘네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되겠고 인물이니까 이 글의 주인공인 황수건이가 어떤 인물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은 황수건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확인. 황수건이가 벌이는 사건들을 에피소드 나열하듯이 정리해 주었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 수건이의 성격을 알 수가 있고 갈등 구조가 어디에 있나라고 봤을 때 기본적인 가장 근본 갈등 구조는 수건이하고 수건이를 받아주지 않는 세상이지. 사회에 대해 비판하는 거니까. 배경이라고 해놓으시면은 일제 크게 보면 일제 강점기 성북구 약간 좀 못 사는 동네.
하지만 여기 제목에 나오는 달밤, 맨 마지막에 오는 달밤도 그에겐 참 유감이었다. 그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라는 거는 외우고 계셔야 되겠고, 서술이라는 거는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특징, 서술자가 작품 속에 있고 인물을 관찰하는데 전부 다 알지 못해 시점상의 한계가 있다고, 그 한계를 어떻게 보완해 줍니까? 그런 게 중요 포인트가 될 거다. 옆 페이지 보시면 못난이로 알려진 황수건이, 서술자는 황수건을 못난이라고 생각하나? 해요. 이런 못난이가 대놓고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시골이구나라는 게 처음에 있으니까. 이렇게 황수건의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거듭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패를 거듭하고 있어요.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까요? 왜요? Because. 세상 때문에 그렇지. 학교 급사, 신문 보조, 배달원, 우두, 참외 장사, 포도 선물 등 일화 중심으로 수건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수건의 성품을 간접 제시하는구나. 아둔하고 무지하지만 순박한 황수건을 바라보는 서술자인 나의 연민 어린 시선. 달밤에 황수건이 슬픔과 고독에서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존중해. 수건인가? 라고 아는 척 하려다가 민망해할 게 있어서 숨어주지. 민망해할 사건은 뭐예요? 이것도 학교쌤에 따라 다르지만 참외 장사 말아먹은 거, 포도 훔쳐오는 거, 뭐 요 정도로 할 수가 있는 거겠지.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현대 소설이고요. 서정적이고 애상적이고, 혹은 어떤 학교에선 요 정도면은 당시 시대 잘 보여주지 사실적이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저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황수건의 삶, 세상사로부터 밀려난 황수건에 대한 연민, 이 연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서술자, 나가 가지고 있지.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다양한 일화를 나열한 에피소드식 구성. 달밤이라는 배경 중요하다. 요약적 진술을 통해 인물의 과거 모습을 압축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요약적 진술하는 부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물어보겠지. 요약적 진술 해놓은데 이렇게 A로 묶어놓고 A에 쓰여져 있는 서술상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뭐 그 정도 물어볼 수가 있다. 서술상 특징이라고 물어보면 직접 제시인지 간접 제시인지, 시점이 뭔지, 배경의 역할이 뭡니까? 그 정도 확인해 놓으시면 된다. 밑으로 내려와서 됐고, 달밤의 기능과 의미, 요거는 그냥 미리 보고 가자. 맨 마지막 서정적이고 애상적 분위기 줍니다. 달밤은 너무 예쁜데 황수건의 처지와 아픔은 더 강조가 되겠죠. 수건이에 대한 나의 연민의 정서를 부각시켜주고, 그래서 수건이 어떻게 됐어? 결국에 최후의 마지막에 몰라, 여운을 줍니다. 서술자인 나의 역할, 작품의 서술자라고 해놨는데요. 작품 속의 서술자, 작품 속의 인물인 나로 황수건과 관련된 일화를 서술하고 인물됨을 드러냅니다. 옆에다가 해놓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칭 관찰자 시점에 한계를 드러낸다 라는 것들. 그래서 황수건에 대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들은 얘기 있잖아. 그런 걸 해주는 부분이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데다. 황수건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못돼 처먹은 놈이라서 그런지 딱히 그 수건 씨한테 그렇게 많이 애정이 가지는 않던데. 그냥 그래. 다 읽진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도 나온 부분은 한 번씩 보고 가겠습니다. 어디 있을까? 이 선생님 갭쇼, 저는 내일부터 원 배달이 오시다 라고 하면서, 이 선생님 누구예요? 서술자지. 수건이가 이 서술자 나를 찾아오는 이유는 뭐였더라? 내가 수건이 얘기 잘 들어줘. 수건이 말하는 거 좋아하는데. 저도 내일부터 원배달이 오시다. 원배달. 황수건이가 바라던 소망. 야, 그럴 바에 신문사 사장이나 되지. 뭐 그 정도밖에 안 돼? 굉장히 어떻게 해요? 성격 자체가 소박한 성격이었구나를 알 수가 있었지.
뭐뭐 입쇼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어체를 그대로 큰 따옴표 써서 인용하고 있고요. 자세히 물어보니 성북동이 따로 한 구역이 되었는데 자기가 맡게 되었으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내일은 배달복 입고 방울을 떨렁거리며 올 테니 보라고 했었다. 원배달부의 상징 뭐예요? 배달복, 방울. 보라고 했었다. 야, 사람이라는 게 뭐든 끝을 바라고 붙들어야 한다라고 나에게 일러주면서 누가 누구를 가르쳐 신이 나서 돌아갔다. 우리도 그가 원배달원이 된 것이나 좋은 친구가 큰 출세하는 것처럼 진실로 즐거웠다. 수건이 친구가 잘 되면 진짜 좋아. 진짜 애정이 있는 거지. 어서 내일 저녁에 그가 배달복을 입고 방울을 차고 와서 쭈럭거리는 걸 보리라고 했었다. 기대. 그러나 기대가 어긋났죠. 이튿날 그는 오지 않고 밤늦도록 신문도 그도 오지 않았다. 왜 밤늦게까지 기다렸을까? 수건이 제 시간에 배달해 준 적이 별로 없어. 다음 날도 신문도 그도 오지 않다가 사흘자 되는 날, 이날은 해가 지기 전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일반적인 신문 배달 시간인데 수건이 원래 이 시간에 배달 안 해주는데 방울 소리가 요란스럽게 우리 집으로 뛰어들었다. 어머, 소리가 뛰어들었다. 뭐 의인법 정도 쓰여 있어요. 어디 보자 하고 나는 방에서 뛰어나갔다. 알죠? 나는 서술자라는 거. 그러나 웬걸 배달복에 방울아 그러나 웬일일까 기대가 어긋났죠. 배달복에 방울을 차고 신문 들고 온 사람은 황수건이가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물어보죠. 왜 전에 사람은 어디 가고 당신이요? 제가 성북동 담당입니다. 전에 사람은 어디를 맡았소? 픽 웃으며.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 마을에서 수건이가 유명은 해. 수건이 이름만 나오면 사람들이 일단 웃고 대화 시작했었거든. 그까지 반편이 어디다 맡깁니까? 반편이 황수건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단어 반편이. 배달부로 쓸래다가 똑똑지 못하니까 안 쓰고 말았습니다. 반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똑똑치 않으니까. 중략 부분 3원을 줬습니다. 이 앞에 대사 뭐였어요? 학교에서 잘리고 돈만 있으면은 제가 고위스키 그 노릇하고 있겠습니까? 장사하지? 애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뿅 이라고 하면서 무슨 장사할 건데 여름에는 참외 장사, 겨울에는 외떡 장사, 그 이외의 기간에는 학용품 팔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장사에 엄청 자신이 있어. 그래서 돈 3원을 줍니다. 황수건이에 대한 나의 애정이 담겨져 있어요. 이 3원이 어느 정도는 모르겠는데 저기 운수 좋은 날 있지. 김첨지가 그 집에 물 대주고 월세를 한 3원인가 5원 정도 냈었거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도 한 3, 40만 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의 말대로 삼산아표 앞에 가서 참외 장사라도 해보라고 남은 돈은 주지 못해도 좋다라고 했었다. 3원에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순박하고 천진난만한 성격 바로 요게 간접짓이지. 그리고 이튿날 선생님 잡수라고 쇼 하고 참외 3개를 가져왔다. 그러면 구분은 해줄까? 뭐라고? 3원은 나의 애정을, 참외 3개는 누구? 수건이의 애정을 드러내주죠. 온 여름 동안 우리 집에 얼른 하지 않았었다. 왜? 들으니 바로 이런 부분인 거야. 들으니 내가 확인한 게 아닌 거거든. 1인칭 관찰자 시점에 한계가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한 한계를 보완해주는 부분인 거기도 하지. 참외 장사 하긴 했는데 장마 들어 미천만 까먹고 그까짓 거 한 가지 더 놀라운 소식은 세상에 그의 아내가 달아났다라는 것이다. 저희들끼리 금실은 괜찮았지만 수건이 누구랑 살아요? 수건이 있고 수건이 부인이 있고 수건이 형이 있고 수건이 형의 아내가 있고 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지. 수건이 아내는 생각해. 내 남편 남들 같지가 않아. 독립할 수가 없어. 그냥 평생 이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가 자꾸 괴롭힌다고.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서 달아난 것이라 한다. 것이라 한다. 어머
들은 이야기. 남편이 남 같으면 수건이의 아내도 남편이 약간 좀 모자란 거 알아. 따로 살림날 날 것을 기다리고 살 것이지만 평생 동서 밑에서 살아야 하니 달아난 것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군대 입대를 했는데 내 계속 2등병이야. 군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하지. 사건을 바로 요 부분이 요약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말하기 방식. 그런데 요 며칠 전에 밤인데 한 달포면 얼마예요? 보름. 끄덕끄덕하면 안 되지. 한 달인데요. 한 달이야, 한 달. 한 달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 다시 체크. 나에 대한 수건이의 애정, 참외, 포도. 포도를 큰 것으로 요게 좀 냄새가 나죠.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벙긋거리면서 선생님 잡수라고 사왔습죠.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선생님한테 보답하고 싶은 착한 성품이기는 하다. 그런데 웬 사람 하나가 날쌔게 그의 뒤를 따라오더니 다짜고짜 수건이의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습니다. 수건이는 돈 주고 사온 게 아니구나.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나갔지.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 훔쳐온 것을 직각하였다. 직각, 곧바로 깨우치다. 알게 되었다. 쫓아나가 매를 말리고 다시 체크. 요 포도값도 수건이에 대한 나의 애정이 드러나는 거지. 포도값을 물어주었다. 포도값을 물어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그 5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었다. 왜? 나는 어디가 있냐? 이 포도를 뭐라고 생각해?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 수건이 나에 대한 순정이라고 생각한 거지. 하나를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 먹어보았다. 수건이 좋아해. 이 새끼는 도둑질한 거 줘가지고 나까지 같이 연맥이려는 거야. 뭐야, 나 포도 알레르기 있는데. 이런 게 아니라 확실히 수건이 좋아해. 어제다. 문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여기에서의 문은 4대문 아니에요. 이 당시만 해도 이렇게 4대문 성 안만 서울이고 나머지는 서울이라고 하지 않았었어.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 밝은 달빛이 비단을 깐 듯 했었다. 배경 묘사. 황수건의 비참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 황수건이의 비참한 상황을 보여주는 묘사라 그랬는데 수건이하고 똑같아. 배경이 아니야. 수건이하고 달라. 그러면 황수건이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황수건이의 비참한 상황과 대조되는 감각적 묘사. 사케와 나미다카 타메이기까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 라면서 수건이의 심리를 대변해주는 노래죠. 큰 길이 좁다는 듯 휘적휘적 내려온다. 수건인가? 아른 채 하려다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훔친 포도를 가져온 일 혹은 여기에다가 더하기 참외 장사 망해먹은 거 있죠. 참외 장사. 요거까지 포함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정도는 학교쌤한테 따로 확인하시고 휙 아래로 내려서 내가 몸을 감춰줬어. 수건이에 대한 나의 배려. 그런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그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째 줄만 되풀이되면서 이거 말고 또 하나 일본어 문장이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비가 옵니까? 눈이 옵니까? 그거 있었죠. 그러한 부분들. 담배도 중요한 소재죠. 답답한 심정을 나타냅니다. 원래 담배 피는 애들 담배 피는 애 아니었었는데. 마지막 문장.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인 듯 하였다. 하면서 사실은 누가 유감이야? 내가 유감이지. 서술자. 서술자의 정서를 대변해 주기도 하면서 수건이의 심리와 대조되기도 하고 여운을 남겨주고 뭐 그러한 것들. 됐고요. 다음 페이지. 역시 여기도 여러분들 문제 풀려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봅니다. 옆에서 뭐 확인할 수 있을까? 에피소드 됐고
배경의 기능이라고 따로 해놓은 거 이 문제집 만드는 분들은 아 배경이 이 소설에선 엄청 중요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배경에 대해서는 꼭 확인을 해 놓자 라는 것들 됐고 다음 작품 누구예요? 별 닦는 나무 이거 해야 되나? 아마도. 자, 별 닦는 나무 볼게요. 역시 공강규 씨 서정 갈래고요.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이 잘 보여? 별을 닦는 행위, 별과 교감하는 누가 은행나무처럼 당신과 교감하고 싶은 마음을 노래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야지. 은행나무는 화잖아. 여기 별은 당신 교감하고 싶어요. 자연물이 교감하는 상황과 인간이 교감하는 상황을 대응시키면서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환하고 밝은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해서 대상, 은행나무에서의 느끼는 인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물론 시각적 신상이 제일 많지. 내려올게요. 자유시 서정시고요. 그래서 보통은 앞에 나와 있는 참 맑은 물살하고 얘하고 같이 좀 연결이 되어 있겠지. 서정적이고 감각적이고 순정적입니다. 참 맑은 물살 서정적이었나? 서정적이지. 이렇게 서정적일 수밖에 없어. 서정 갈래인데. 참 맑은 물살 감각적이었나? 그렇죠. 근데 거기에 감각은 촉각이 좀 중요하게 있었었지. 순정적인가 참 맑은 물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 주제 별 닦는 은행나무를 바라보며 떠올린 당신에 대한 사랑. 나도 당신 닦아주고 싶어요.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합니다. 동일 시어 반복해요. 시적 의미 강조하고요. 이제 쓰기도 귀찮아. 운율 형성한다라는 거. 자연의 교감을 인간의 교감으로 전환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오바해서 이거 이 정도면은 유추지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밝고 환한 이미지의 시어, 대상에 대한 선명한 인상, 온전하지 않은 문장으로 시상을 마무리한다. 진짜 맨 마지막 어떻게? 완전하게 지고 싶은 나를 여기 완전하지 않은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여운으로 남겨줍니다. 라는 것들. 할 말 하다가 말았어요. 이거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누구냐면 됐어? 말하다 많은 놈이야. 세상에서 제일 짜증나는 게 누구냐면 시상 전개 방식 1, 2연, 3, 4연 요렇게 나눈대요. 알지? 1, 2연은 나무랑 저기 별 얘기겠네. 3, 4연은 나와 당신 얘기인 거겠지. 대응 관계가 변화합니다. 그래서 아까 써주기도 할 거예요. 유추라는 말을 혹시 쓴다면 여기에다 쓸 수 있다고. 유추. 은행나무와 별이 정감 있게 어울립니다. 은행나무와 별은 교감하죠. 화자인 내가 당신과 정감 있게 어울리기를 바랍니다. 나도 당신과 교감. 옆에다가 괄호. 하기를 원해요. 화자의 그게 소망이라는 거지. 당신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밑에 나와 있는 시적 분위기. 가을이 되면 별가루, 순금빛, 밝고 환한 이미지의 시어, 대상에서 느끼는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시각적 신상을 이렇게 잘 쓰는구나. 색채 이미지를 잘 쓰는구나. 확인. 옆에 비유적인 표현. 비와 바람과 햇빛을 쥐고 열심히 별을 닦던 나무, 은행나무에 대한 인격화. 의인법 쓰였다고.
참 맑은 물살에도 의인법 쓰였었었는데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지. 왼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본문 보러 갈게요. 은행나무를 화자가 바라보는 관찰의 대상, 시적 대상, 그리고 이 은행나무는 나중에 누가 될 거다? 당신에 대응할 거다. 은행나무를 별 닦는 나무라고 부르면 안 되나? 물음표. 서리법은 아니에요.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 비와 바람과 햇빛을 쥐고라는 말 자체, 별을 닦는다라는 거에서 의인법 쓰여 있군. 여러 자연물과 어우러져서 열심히 별을 닦던 나무. 어머, 이렇게는 말할 수가 있겠네. 1년 나무, 그 다음에 2년 나무, 또 쭉 내려와서 오케이, 요 정도 두 군데. 여기에서는 일부 시행을 명사형으로 종결합니다. 일부 시행이 명사형 종결입니다. 열심히 별 닦던 나무. 명사형으로 종결하면 그 대상이 집중을 유도할 수 있죠. 그 대상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비, 바람, 햇볕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무에 집중해 주시죠. 열심히 별을 닦습니다. 이제 체크합시다. 별을 닦아요? 별을 닦아요? 별과 교감합니다. 가을이 되면 별가루가 묻어 순금빛 나무, 별가루 묻어 순금빛 나무, 밝고 환한 이미지. 순금빛, 요 정도면 색채 이미지지. 시각적이란 얘기죠. 나도 별 닦는 나무가 되고 싶은데 나 있죠. 이 시에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다. 나도 별 닦는 나무가 되고 싶다. 소망. 지금까지는 이렇게 끊어 놓으면은 나무가 별을 닦았는데 이제는 누가? 화자. 나도 별을 닦고 싶다. 별을 닦아? 당신이라는 별을 닦고 싶다. 시상이 전환이 되었다. 라는 거다. 당신이라는 별을 열심히 닦다가 당신에게 순금물이 들어. 너 순금인데 나도 순금이 돼. 그러니까 확실히 당신과 뭐 하고 싶어요? 교감하고 싶어요. 나 당신에게 순금물이 들어서 아름답게 지고 싶은데, 여기 학교에서 뭐라고 했어? 이 지고를 잎이 지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 옷에 얼룩이 지다 할 때의 그 지다야. 나도 물들고 싶다죠. 아름답게 지고 싶은데 나도 아름답게 물들고 싶은데, 내가 당신 닦아줄 때 동안 당신은 뭐 하고 있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죠. 당신에 대한 헌신의 마음을 드러내줍니다. 사랑을 위해서 막 헌신했었던 거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첫사랑 있지 않나? 눈꽃이 사그락사그락 거리며. 알겠습니다. 이런 나를 별 닦는 나무라고 불러주면 안 되나? 라고 물어보고 1년에 있었던 거 거의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당신이라는 별에 아름답게 지고 싶은 나를, 여기에서도 역시 당신이라는 별에 아름답게 물들고 싶은 나를 집중해 주세요. 나의 소망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확인해 준다고. 됐을까? 밑으로 내려왔고 옆에 또 뭐 빠진 게 있었었나? 없었죠. 다음 페이지. 역시 문제 풀어 놓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백석 시인에 대해서 백석 뭐라 그랬어요? 일제강점기. 시의 흐름은 크게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었죠. 과거의 아름답던 시절 이야기하던가, 현재 가족이라든지 공동체가 파괴되었다는 얘기를 하던가, 이런 것들. 그래서 백석신에서 나와 나타샤와 당나귀, 이 시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거든. 이렇게.
이 시는 방금 이야기한 큰 흐름 중에 두 번째예요.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어 있지. 이렇게. 고향을 떠난 화자가 저녁의 좁은 방에서 흰 바람벽을 보면서 흰 바람벽, 영호야, 영화관의 스크린 같은 거지. 요즘 영화가 왜 이렇게 비싸?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흰 바람벽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성찰, 어려운 현실을 운명적으로 수용, 극복하려는 의지. 흰 바람벽은 내면 성찰의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내면을 보여주고요. 사색과 성찰을 하고요. 삶의 의미를 돌아보고 삶의 자세를 다지게 됩니다. 의지적으로 살게 됩니다. 나 하늘에 사랑받고 있어. 이거지. 자유시 서정시고요. 회고적이고 옛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옛날 생각 뭐 하더라? 엄마 생각하지. 성찰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의지적이에요. 좋아. 이거 한번 이겨봐야 되겠다. 흰 바람벽, 화자의 내면을 보여주는 스크린 같은 거. 피폐한 현실. 그럴 수밖에 없지. 왜? 일제강점기니까요. 쓸쓸함과 외로움의 정서. 이에 굴하지 않으려는 삶의 의지. 어설프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합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보다는 훨씬 나는 위로받는 것 같아. 이런 시각. 이렇게. 되게 재수없는 얘기지만 막 그렇게 위로해주는 책 보면은 그 요즘들 그런 책들 왜 이렇게 많아? 대충 훑어보면은. 됐고 진짜 위로해주고 싶으면 그냥 나한테 돈을 줘. 그냥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이런 시는 확실히 그냥 위로받는 것 같아. 의식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의 흐름이 어디에? 흰 바람벽에 투영되고 있지.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시각 있어요? 있어요. 시퍼러동동 추워 촉각 있어. 이렇게. 화자의 정서를 드러냅니다. 유사한 문장 구조와 시어 반복으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죠. 열거법 쓰고 있죠. 열거법 쓴다고 주제의식이 강조되는 것은 아니야. 근데 여기에 쓰인 열거법은 뭘 열거해요? 하늘이 세상을 낼 때 사랑하고 가장 귀해하는 것들 열거해 주지. 토속적인 시어를 사용해서 향토적 정감을 드러냅니다. 이거는 백석 시인이 기본적으로 생각. 외놈들이 우리 말을 못 쓰게 하고 있어. 우리 말을 보존하려면 우리 말로 자꾸 글을 써놔야 돼. 나는 고향이 평안도니까 평안도 말을 좀 많이 써야지. 그래서 그런 시들이 많은 거고 백석 시가 나오면 자질구레하게 시어의 의미를 물어보는 애들이 많은 거다. 밑에 백석 됐고요. 흰 바람벽의 의미, 흰 바람벽. 거기에 일단은 뭐가 비쳐요? 내 쓸쓸한 얼굴 비추죠. 나 외롭고 쓸쓸해. 그러다가 늙은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이 지나가죠. 그리운 대상이 떠오르죠. 그리고 글자들이 보여줍니다. 막 나를 울력하듯이 자기 위안, 운명 수용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결국 흰 바람벽을 통해서 지금 나의 처지, 그리운 사람, 앞으로 나 어떻게 살아갈지 화자의 내면을 비춰줍니다.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해주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왼쪽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시간, 좁다란 방의 공간, 흰 바람벽에 어쩌니 쓸쓸한 것만 오고 간다. 흰 바람벽, 내면 비춰주는 도구, 쓸쓸한 것, 고향에서 떨어져 홀로 지내는 상황에서의 심정. 그래서 요 정도면 뭐라고? 화자의 정서가 직접 드러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눈에 거슬리는 부분은 이런 거죠. 여기 볼까요? 간다, 헤매인다, 어찐 일인가, 있다, 어이쿠야. 이 시는 뭐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구나. 현재형 문장 사용하고 있구나. 오늘 어쩐지 쓸쓸한 것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힘이 한 15초, 15와트 정도? 이거 밝기로 하면 이게 200이니까 이거 밝기 한 15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어둡단 얘기인 거지. 왜 어두워? 싼 전구니까. 왜? 가난하단 얘기죠. 15촉 전등 하나, 가난하단 얘기죠. 지친 불빛을 내던지고 사실은 누가 지쳤어? 내가 지쳤지. 그래서 이 15촉 전등을 가난을 상징합니다. 시적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었습니다. 감정이입까지는 아니고 객관적 상관물까지는 내가 봐줄게. 보통은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전등이 지친 불빛을 내어 던지고 때에 다 절어져 있는 무명 샤스가 가난하단 얘기죠. 어두운 그림자를 쉬고 전등이 불빛을 던지고 샤스가 그림자를 쉬게 하고 놓치기 쉽지만 의인법 쓰여져 있고 시적 화자의 현재 정서 쓸쓸해요. 지쳤어요. 마음이 어두워요. 이거 전부 다 화자의 정서지.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달디단 미각 따끈한 촉각. 감주 먹고 싶어요. 과거의 추억과 관련된 소재. 쓸쓸함과 상반되는 이미지, 미각적 이미지, 앤드 따끈합니다. 확실히 촉각도 있다라고 봐야지. 따끈한 감주나 한잔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외로운 요 정도면 직접이죠. 또 객지 나와 있으니까 외로워요. 돈도 없고. 그런데 시에서 그런데 그러나면은 무조건 뭐예요? 시상의 전환이죠. 근데 이 시는 시상의 전환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렇죠. 여기 그런데 그러니까 이 시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다시 위로 올라옵시다. 그런데 이것이 또 어찐 일인가. 어머 세상에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는 거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벽이 이렇게 있고 쭈그려 앉아 있는지 누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어머니가 보이고 있는 거지. 시퍼러둥둥하니 한 데에서 물을 씻고 있죠. 또 사랑하는 여인이 떠오르고 무릎팍에다가 애 앉히고 밥상에다가 소박하게 남편하고 밥 먹는 이러한 모습. 지금은 나하고 사귀지 않으니까 좋은 남자 만나서 부유하지는 않지만 평범하게 밥은 안 굶고 살고 있겠지? 그 정도 느낌.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시퍼러둥둥 시각 추워요. 촉각. 그래서 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요거를 요만큼 해서 공감각이라고 얘기해 주시기도 하는데 역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떠오르는데 가난하고 힘들어. 아, 우리 엄마 불쌍해. 연민. 어쨌든 엄마 보고 싶어요. 그리워.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반복. 예쁘단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 한국가에서 나지막한 집에서, 크지 않은 집에서, 나지막한 집 그냥 작은 집에서 그의 지압이 남편과 마주 앉아서 대국국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진짜 지금? 아니죠. 이건 그냥 상상이야. 이러고 있겠지. 지금 나의 옛날 나의 그녀는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러한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러한 것들. 첫사랑 얘기인가? 다들 첫사랑은 지나갔니? 그래요. 혹시라도 나중에 첫사랑이 우리 나중에 다시 한번 만나볼래? 뭐 어떻게 살아? 절대 만나면 안 돼. 실망하게 되어 있어. 이렇게 첫사랑이 잘 나가고 있잖아. 그러면 이미 소문이 나한테 들려와 있어. 이렇게 뜬금없이 연락 없다 갑자기 나한테 연락이 온다. 둘 중에 하나지.
옥장판을 팔거나 돈을 빌리거나 이런 거겠죠. 나 유튜브 하는데 구독 좀 해줄래? 이딴 소리나 하고 앉아 있겠지. 그런데 시상이 또 전환되죠. 이즈막하여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에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쓸쓸한, 이것도 화자의 정서죠.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뭐라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운명론적 태도.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다. 여기에서의 이 높다가 조금 다른 단어하고 어울리지 않죠?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지만 고결하게 살아간다. 그런 뜻이겠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 많이 뜨거운 것, 열정도 있고 호젓한 것, 외로움도 쓸쓸함도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나 가난하게 태어났어. 근데 내 마음속에 뭐 열정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쓸쓸함도 있고 사랑도 있고 슬픔도 있고 뒤죽박죽 다 들어있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저에게 내면의 평화만 주시지 뭐 이렇게 이것저것 다 주셨나요? 라고 살짝 원망하려던 찰나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듯이 나를 힘으로 몰아주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면서 이런 글자들이 지나갑니다. 드러난 글자 1, 두 번째 드러난 글자 2. 하늘이 이 세상에 내일 적에 뭔가를 태어나게 만들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슬픔과 사랑과 슬픔 속에서 살도록 만들었다. 툭 잘라놓으면 이거 뒤에 거 난데, 그쵸? 하늘이 나를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나 완전 하늘의 사랑을 받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막 자신감이나 기쁨이라든가, 너 하늘의 사랑 받아봤어? 난 받고 있어. 뭐처럼 초생딸 바구지꽃 짝새 당나귀가 그렇듯이 프랑시스 잼 도연명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가득 찬다. 뭐라고요? 이 시인들은 고독하게 살았지만 어쩌고 저쩌고 자신의 시 세계를 지킨 사람입니다. 이런 거겠지. 소설가였으면 뭐 소설의 이름이 나왔었겠지. 뭐 이렇게. 나 프랑시스 잼 라이너 마리아 이렇게 도연명이랑 동급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겠지. 이렇게. 됐습니다. 뭐 여기에 있는 것들 열거법 됐어. 죄송해요. 여기 한 군데 더 체크합시다. 자기 운명 긍정적 수용, 자신의 처지에 대한 극복 의지, 이겨내겠습니다 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지만 나 저렇게 살아야겠다가 깔려 있는 거겠지. 이렇게. 됐어. 역시 뒤에 문제 풀어 놓으시면 되고요. 호랑이를 의인화했습니다. 북곽선생, 이중적 인간이죠. 독리자, 위선자죠. 양반들의 부정한 모습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풍자해악이라고 해서 골개미 이 용어가 다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냥 기억은 해두도록 할게요. 옆 페이지 보러 갑시다. 북곽선생과 독리자를 통해서 당시 양반 계급의 부패한 도덕관념, 여기 특히 뭘까요? 부패한 도덕관념은 겉다르고 속다른 거지, 표리부동한 거죠. 허위의식을 풍자하고 있는 한문소설입니다. 학식과 덕망을 갖춘 유학자 북곽선생이 과부 독리자와 미래하다 곤경을 겪는 사건, 허세를 부리지 못하는 위선적인 인간, 연료로 추앙받는 독리자가 성이 다른 5아이를 두었다. 독리자도 역시 위선적이다. 유자의 위선을 꾸짖는 데에서 이 유자의 이 유자 무슨 유자예요? 유학할 때 그 유자예요?
중간에 나오지. 유자는 유한다더니. 범의 태도는 성리학적 이념만 중시하는 사대부의 위선을 비판하는 작가의 의식을 대변하고 있는 거다. 한문 소설이고요. 우화 소설, 풍자 소설입니다. 비판 풍자, 우화. 비판 풍자예요. 양반 사회를. 우화. 동물이 주인공이니까. 호랑이와의 꾸짖음. 양반의 위선적인 삶, 이중적인 도덕관을 비판하며 중간에 그리고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뭐 있었지? 인간의 폭력적인 면을 비판하는 부분이 있었지. 너네 무기를 만들어서 사람 죽이더라 니들끼리. 그 중에 붓이 제일 위험하더라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의인화해서 위선과 도덕성을 비판합니다.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북각 선생이 희화화되는 부분 어디 있었던가? 독리자의 아들이 여우라고 해서 잡히기 전에 도망가기 싫어서 도망가는데 똥통에 빠져 있었던 부분. 계속 굽실굽실 거리는 부분. 사람 정신 차리나? 못 차리죠. 끝에 부분에 어이 북각 선생님 왜 이렇게 나와 계셔? 옛말에 이르기를 사람이 하늘을 무서워하고 땅을 무서워한다라고 해서 그러네.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다음 박지원 선생. 오른쪽. 주된 풍자 대상. 북곽 선생, 독리자 둘 다 풍자하고 있죠. 위선적이고 부도덕한 당대. 지배계층. 범의 역할. 비현실적 세계. 지배계층인 양반의 위선을 폭로하고 비판합니다. 작가의식을 대변해 줍니다. 박지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호랑이가 대신 다 해줍니다. 뭐 그런 얘기겠지. 맨 위로 올라올게요. 정나라 어느 고을에. 그래서 그래. 우리나라도 아니고 일부러 정나라라고 설정해 놓은 거죠. 야 박지원이 너 새끼 너 지금 야씨 우리 까는 소설 썼더라. 너 미쳤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에? 어디요? 이거 호질 같은 정나라잖아요. 오이씨, 우리나라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이런 식으로 도망갈 거 만들어 놓는 거지. 이렇게. 허생전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허생이 도망가는 거지. 이 새끼 이거 돌려가더라고 우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도망가죠 형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지. 어느 고을에 벼슬을 좋아하지 않는 척하는 이미 위선적이다라고 깔고 들어가고 있죠. 선비 하나가 있었으니 북곽 선생이라고 불리는 자였다. 북곽 선생은 위선적 양반 대표고요. 나이 마흔의 손수교감 이렇게 책을 비교해서 옛날에 책을 다 손으로 베껴 쓰잖아요. 그럼 분명히 오타가 있다고 오타 있는 거 찾아서 어떤 단어가 맞는 건지 이렇게 교정하는 그런 게 1만 권이요. 말이 안 돼. 구경 9가지 경서의 뜻을 풀이해서 책으로 엮은 것이 1만 5천 권이다. 말이 안 돼. 천자가 그 뜻을 가상히 여기시고 제후들도 그 이름을 흠모했다. 첫 번째, 북곽 선생 이중적이고 위선적이야. 과장된 설정하고 있는데 놓치기 쉽지만 세상 이렇게 뒷구멍으로 호박씨 까는 놈을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몰라. 천자도 몰라. 지방의 제후들도 몰라. 그러니까 천자도 풍자의 대상이 사실은 됩니다. 제후도 풍자의 대상이 되지. 뭐 사람의 됨됨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지배계층. 이런 면에서 일단 인물. 같은 고을 동쪽에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아리따운 과부 한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 이름은 독리자입니다. 이름이 진짜 독리자는 아니고 그냥 동쪽 마을에 사는 여자 요 정도의 뜻이에요. 천자는 독리자의 절개를 갸륵히 여기고 역시 제후들은 어진덕을 칭송하여 그 고을 사방 몇리 땅을 봉하고 독리자라는 여자가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럼 이 여자가 사는 주변을 이렇게 묶어서 독리과부지려 독리라는 과부의 사는 지역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다. 뭐 이름 붙으면 좋은가 뭐?
좋아요. 이 시절에는 세금이 면제가 되거든. 니 덕에 우리 세금 안 내도 돼. 부역도 면제해주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난 거지. 완전 가문의 명예인 거야. 이렇듯 동리자는 수절 잘하는 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다섯은 모두 성이 달랐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수절 잘한다고 소문났지만 적어도 남자 다섯은 만나고 있었던 거지. 위선적인 동리자, 수절하지 않았다. 역시 수절하지 않는 걸 천자와 제후들도 모르고 있었다. 하루는 그의 다섯 아들이 한밤에 모여서 강 북쪽엔 달기 울고 강 남쪽에는 별이 반짝이는 이 깊은 밤에 새벽에 방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어찌 이리 북곽 선생과 비슷한가. 어머, 과부인 우리 엄마 방에서 왜 북곽 선생 목소리가 나는 거지? 서로 번갈아가며 문틈으로 보았다. 동리자가 북곽 선생에게 부탁을 했다.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흠모하여 왔습니다. 원컨대 오늘 밤 선생님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둘이서 밀회를 즐기고 있는 거지. 위선적인 거지. 그래, 동리자 남자 많이 만나는 거 오케이 알고 있었어.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북곽 선생이 거기 가서 앉아 있으면 안 되지. 이 시절에는 과부가 살면 그 집안에 울타리도 넘어가지 않았다고. 이렇게. 북곽 선생은 옷을 여미고 꿇어 앉아서 시 한 장을 읊는다. 병풍에는 원앙새여 우리 원앙처럼 오늘 밤, 반딧불은 반짝반짝 반딧불처럼 우리 오늘 밤, 가마솥과 세발솥 무엇을 본떴나 흥이라 즐거울 흥자 오늘 밤 즐겁게 이런 거겠죠. 사실은 말장난 수준의 어떻게 좋은 시는 아닌 거야. 어쩌고 저쩌고 다섯 아들이 이거 요 중략 부분의 내용 뭐 있어요? 이거 북곽 선생인데 이거 아무리 봐도 북곽 선생인데 아니야. 요즘 봤더니 저기 담벼락이 무너져서 여우가 오는데 여우가 사람으로 둔갑한 거지. 저 사람 아니 여우 아니 저기 북곽 선생 아니야? 사람이야. 여우를 잡아다가 나눠 먹자고. 뭐 깃을 얻으면 어떻고 꼬리를 얻으면 어떻고 탐욕적이죠. 여기 은근슬쩍 지나가지만 다섯 아들도 풍자의 대상이 되죠. 무엇을?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누가 봐도 북각 선생인데 아니래. 이렇게. 어미의 방을 에워싸고 안으로 들어갔다. 아, 다섯 아들은 멍청하기도 하고 탐욕스럽기도 합니다. 북곽 선생이 깜짝 놀라 불이 나게 내달리면서도 그 와중에 행여 남들이 자신을 알아볼까 겁이 나서 한 다리를 들어다 목에다 얹고 귀신처럼 춤추고 정체를 들키지 않으려고 우스꽝스럽게 희화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아나다가 벌판에 파놓은 똥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똥구덩이 풍자하는 장치. 간신히 올라가서 목을 내밀고 보니 범 한 마리가 길을 막고 있었다. 사실 이 범은 작정하고 누구 북각 선생 먹으러 내려왔어. 산에서 앞에 일부가 있거든요.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면 호기가 돼서 호랑이 겨드랑이 턱에 붙어. 야, 오늘 형 배고픈데 오늘 뭐 먹을 거 없어? 아우 저기 가면은 무당 있는데 오늘 한번 무당 드실래 보니까 야, 그런 사기꾼 새끼 먹으면은 설사해. 아, 의원이 있는데 오늘 의원 한번 드실랍니까? 야, 그 사람 속이는 것들 그거 먹으면 탈락. 아, 그러면은 저기 유명한 북과 선생 깨끗한 유학자 있다는데 아씨 딱히 땡기진 않는데 무당이나 의원보단 나으니까 먹으러 갈까라고 해서 먹으려고 왔는데 밥이 똥에 빠져 있으니까 열 받아 안 받아? 완전 열 받지. 게다가 상황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범 한 마리가 길을 막고 있었다. 범이 이맛살을 찌푸리고 오 구역질을 하며 코를 막은 채 얼굴을 외면하고 똥통에 빠져본 적 있어요? 나는 온몸은 아니지만 오른쪽 다리 한차 빠져본 적 있어요. 아우 그때 똥통에 빠졌다라는 것보다 그 씻겨주면서 엄마한테 욕을 먹었던 게 아직도 기억나. 더러운 새끼 그냥 아주 그냥 애미 못 살게 군다고. 어? 아이고 그 냄새 선비 냄새가 참 구리기도 하구나. 냄새가 구리기도 하구나. 여기에서의 구리다는 냄새도 구린 거고 어떻게 네가 하는 행동도 구리다라고 해서 중의적 표현이죠.
북각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며 엉금엉금 기어 나와서 3번 절하고 다시 꿇어 앉아서 말한다. 여러분들 똥통에 빠져서 나왔는데 앞에 호랑이가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굽실굽실 할 거예요? 아니야, 당당해도 돼. 야, 먹어봐. 너 똥 먹어봐. 씨, 이렇게 대들어야지. 왜 굽실거려? 인물의 희화화다. 확실히 쉴 때가 다 됐어요. 범님이야말로 덕이야말로 참으로 지극하십니다. 교원영생. 달콤한 말로 남을 속이는 거죠. 대인은 그 변화를 본받습니다. 제왕된 자는 그 걸음걸이를 배웁니다. 남의 아들은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합니다. 호랑이는 신용, 용이랑 동급이에요. 한 분은 바람을 일으키고 한 분은 구름을 일으켜 만듭니다. 이 몸은 전한 신하로 스스로 비하하죠. 감히 법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살려주시고 저 좀 가르쳐주세요. 범이 꾸짖으며 말한다. 호질, 야 가까이 오지마. 내가 듣기로는 유라는 것은 유라고 하더니 여기 앞에 유는 뭐예요? 유학할 때의 그 유죠. 뒤에 유는 뭐예요? 아첨하다 할 때의 유지. 동음 이의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 실제로 그렇구만. 그러면서 온통 중략 부분에 조목조목 까고 비판하고 하는데 실제 시험 여러분들 범위에는 이 중략 부분이 더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범의 말하기 방식에 대해서. 북각 선생은 숨을 죽이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으나 요 바로 앞에 맨 마지막 멘트가 뭐예요? 아무리 더러운 자라도 목욕제게 하면 상제를 모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발 좀 봐주세요. 숨을 죽이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으나 한참이 지나도록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황송한 마음이 들어 손을 모으고 머리를 조아린 다음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동력은 밝아오고 범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아침 일찍 밭을 갈러 나온 농부의 기능도 중요합니다. 북각 선생의 위선을 부각시켜 준 거거든요. 한 번 더 거짓말하게 만들죠. 아니 선생께서는 어쩐 일로 이 아침에 들판에 절을 올리십니까? 북각 선생이 말하기를 하늘이 높다 하나 어찌 머리를 굽히지 않을 수 있으며 겸손해야 돼 사람은. 땅이 두텁다 해도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사람은 늘 조심해야 돼. 하지 않거든 했거든 비굴한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합니다. 근엄한 척 허세 부리고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됐을까요? 네. 시작해보자. 성의꽃 최두서. 새벽 시내버스 차창.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성의꽃을 보면서 시적 대상.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의 아름다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열정적으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알아? 밑으로 내려와서 보면 뭐 있어요? 여기 있지. 입김과 숨결이 담겨져 있죠. 서민인지는 어떻게 알아? 여기 서민들의 쭉쭉쭉쭉쭉 열거가 들어가 있죠. 새벽 시내버스 탄다라는 것 자체가 서민이지. 이렇게 삼성전자 제드래곤 아저씨가 저기 새벽 버스 타고 다니겠어요? 새끼 좀 주식에 좀 신경 좀 쓰지. 겨울날 새벽 시내버스. 겨울이라는 것 자체가 시련 고난의 시기지.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형상화되고 있다. 올여름 유난히 덥답니다. 화자는 버스의 차창 곳곳에 핀 성의꽃을 관찰하며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서민들의 애환, 삶에 대한 열정을 느끼고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공감하는 거 어디 있지? 이마를 대어본다. 서민들의 삶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드러냅니다. 뜬금없이 훅 해가지고 마지막 두 줄 친구 얘기 나오면서 조금 분위기가 전환이 되죠. 화자가 떠올린 감옥에 갇힌 친구, 암울한 시대의 현실을 나타냅니다. 왜 암울한 시대의 현실인 걸 어떻게 알아? 뭐 죄져서 감옥 갔을 수도 있는데 면회도 금지되어 있거든. 엄동혹한이라는 표현 등을 통해서 세모,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시 서정시고요. 현실 참여시라고 보기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상징적이고 감각적이고 성했고 서민들의 삶에 대한 애정과 연민 and 더하기 부당한 시대 현실.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 성의 꽃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냅니다. 성의 꽃을 뭐라고 비유했더라?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감각적이면서도 역설적인 표현, 차가운 아름다움. 잔잔한 어조, 어두운 사회 현실을 드러냅니다. 영탄적 어조도 사용하고 있대요. 두 석시 됐고, 성의 꽃의 상징적인 의미, 서민들의 한숨과 숨결이 있습니다. 기막힌 아름다움이고요. 차가운 아름다움이죠. 차가운 아름다움, 여기가 역설이라고. 서민들이 피워낸 꽃입니다. 왼쪽으로 돌아오셔서 성의 꽃을 비유한 표현들 많이 있죠. 서민들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 있고 친구의 얼굴,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 감옥에 갇힌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 나와 있고, 넘어가기 전에 아까 흰 바람벽이 있어서의 그 지아비를 화자라고 할 수도 있다. 그것도 틀리진 않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는 유라더니 해서의 언어 유의라고 해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적어주신 거 보니까 저기 이도령, 삼도령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기 또 뭐 있지? 서방인지 남방인지 이렇게 나오는데, 걔네들은 엄격하게 따지면 동음 이의어는 아니야. 단어가 다르잖아요. 이도령, 삼도령. 그거는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 유의지. 그러면 저기 유는 유라더니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일단은 언어 유희, 말장난한 거 찾으시면 되고, 그게 여러 개다 라고 하면 완전히 똑같은 단어 찾으면 돼. 그러면 보통 그거 나올 거예요. 운봉갈비를 직신, 나도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똑같은 단어를 찾든가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다. 됐을까? 오케이. 아주 소중한 정보 감사해요. 위로 올라오죠. 새벽 시내버스는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시공간적인 배경.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다닌다. 어머,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요렇게 쓱 칠해놓고 성의 꽃 비유한 거 있죠? 찬란한 치장. 미리 체크하고 갈까요? 성의 꽃. 그러네, 다 해놨네.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차가운 아름다움.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 막막한 한숨, 정열의 숨결. 요거는 빼도록 할게요. 두 개가 모여서 성의 꽃을 만드니까 막막한 한숨이랑 정열의 숨결 자체가 성의 꽃은 아니야.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 거, 뭐 성의 꽃 또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여기 체크되어 있지만 저는 요거 두 개 좀 빼고 싶다. 뭐 그 정도.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저와 학교쌤이 말하는 게 다르면 무조건 학교쌤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얘도 역시 현재형이죠. 엄동혹한일수록 세모. 선연이 분명하게 피는 성의꽃. 추울수록 꽃이 핍니다. 대조적 표현.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 열거. 그들의 입김과 숨결이, 그들의 삶의 애환이 담긴 흔적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요 정도면 영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나는 역시 시적 화자 겉으로 드러나 있고요. 무슨 전람회라도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봅니다.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다시 꽃잎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놓치기 쉽지만 섬세하고도가 요 앞에 오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나? 읽기에 행간걸침. 이렇게 해놓으면
꽃잎파리가 섬세합니다도 되고 차가운 아름다움 얘가 섬세합니다도 되고 이 아름다움에 취합니다. 아름다움이면 보통 따뜻하고 포근한 거 아닌가?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 표현 쓰여져 있다. 역시 취한다. 현재 영어이죠. 이 성의 꽃에는 누구의 막막한 한숨도 있고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도 담겨져 있고 일 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의 꽃 한 입 지우고 여기에 밑줄 그어놓고 서민들의 삶을 부정하고 있음. 그러면 틀린 얘기예요. 이 말을 대어본다. 서민들에 대한 화자의 애정, 그들의 삶에 대한 공감. 덜컥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요렇게 끊을 거예요. 위에는 성의 꽃에 나타나 있는 서민들의 모습, 밑에는 이제 장면이 전환되었죠.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이게 화자의 얼굴일 수도 있고 면회마저 금지되어 있는 친구가 떠올라서 친구의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화자의 얼굴이 조금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권력에 투쟁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감옥에 갇힌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 면회마저 금지되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억압적인 독재자들이 득실득실거리던 독재 정권 그 시절 이야기하는 거죠. 친구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뭐 이 정도 확인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됐고 너무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이렇게 훅 하고 넘어가가지고 역시 대망매가 죽은 누이를 위해 제를 지내며 부른 노래 월명사 승려였었고요. 당연히 불교적으로 흘러가겠구나. 제망매가 제목에서 이미 이 시의 시작 동기가 나타나 있음. 누이의 죽음 거기에서의 느껴지는 정서 뭐 있어요? 슬픔 있죠. 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인생 무상 있고요. 종교적으로 극복하려는 태도도 있습니다. 뭐 종교적의 믿음으로 극복하려는 슬픔을 승화하려는 태도가 보여집니다. 이 제망매가에서 여러분들 제일 엿먹는 문제는 옆에 이렇게 나눠놓고 음차 훈차 찾는 거지. 이렇게 옆에 볼게요. 신라 35대 경덕왕 때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추모하며 지은 노래다. 누이의 죽음으로 인해 인생무상을 느끼고 슬픔과 비탄에 젖기도 하지만 미타찰에서 다시 만날 걸 다짐하는 윤회사상을 통해 극복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 혈육을 잃은 슬픔을 종교적 믿음을 통해 극복하려고 합니다. 혈육을 잃은 슬픔, 비육지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십구체 향가고요. 십구체 향가는 다른 말로 사뇌가라고 하고 향가는 보통 4구, 8구, 19로 쓰여지는데 가장 정제된 형식이다. 가장 잘 가다듬어 놨다. 뭐 말이 좋아 19체지 그냥 10줄짜리. 함축적이고요. 요것 때문에 우리가 맨날 배우는 겁니다. 고도의 비유적인 비유적인 표현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제목부터가 이미 추모적이죠. 누이의 죽음에 대해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와 재회를 소망합니다. 누이의 죽음을 자연물에 빗대었습니다. 뭐라고 빗대었지? 떨어질 잎이라고 비유했죠. 3단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4, 4, 2. 낙구에서 시상이 전환이 되면서 and 시상이 죄송해요. 여기 위에다가 쓸걸. 3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 4, 2. 낙구에서 시상이 전환됩니다. and 시상을 집약합니다. 하강적 이미지, 떨어질 잎, 죽음의 분위기를 잘 드러냈습니다. 종교적으로 승화합니다. 어디에서 우리 만날 거예요? 미타찰에서 만날 거예요.
불교적 인식이 사상적 표. 그럴 수밖에 없지. 스님인데. 됐고요. 19체 향가의 특징 볼게요. 442 3단 구성. 개인적 차원. 아 슬퍼. 보편적 차원. 그냥 요 정도로 할까? 개인적 차원. 아 네가 죽어서 슬퍼. 보편적 차원. 인간은 다 죽어. 인생무상. 괄호 열고. 9, 10에서 시상이 집약됩니다. 구행에 나타나 있는 감탄사 시상을 집약하고 전환합니다. 요건 따로 외워놓도록 할게요. 감탄사 시상을 집약하고 전환합니다. 평시조 종장의 첫음보 감탄사가 등장한다. 그래서 19체 향가 3단 구성 시조 초장 종장 종장 3단 구성 19체 향가 마지막 세 번째 덩어리가 감탄사로 시작해. 시조도 초장 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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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탄사로 시작해. 뭐 그 정도 확인하시라. 왼쪽 잠깐 볼게요. 바람이 불어서 이파리가 떨어졌죠. 바람, 운명을 좌우하는 절대자, 자연의 섭리. 옆에다가 하나 더 쓸까요? 누이의 죽음의 원인. 잎, 바람 불면 떨어지는 존재, 유한한 인생, 누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자연의 섭리로 표현했습니다. 밑으로 내려오죠. 살고 죽는 길은 이에 이시함에 머뭇거리고 여기에 있죠. 여기는 이승이라고. 누이에 대한 슬픔을 느끼는 곳. 미타찰은 저승이죠. 극락세계. 누이가 같다고 믿어요. 화자가 죽은 누이와 재회에 대해 확신하는 공간. 비유적인 의미는 시 본문 보면서 바로 또 해드릴 거고 10줄밖에 안 되니까 이제 본문 보러 갑시다. 생사길은 여기 한 줄만 할게요. 생사길은 예 음차야. 음을 빌려서 쓴 거죠. 음차야. 길로자죠. 뜻을 빌려온 거지. 얘는 훈차야. 뜻을 빌려온 거. 음차지. 그래서 옆에다가 이제 또 정리해 봅시다. 글의 종류 향가. 뭘로 표현합니까? 인향찰. 영어로 한국어로 할 때 전치사 in 쓰죠? in English. 인향찰. 왜? 나 대학 나왔어. 향찰로 쓰여져 있습니다. 향찰이라는 거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거 한자라고 하시면 안 돼요. 향찰이에요. 향찰 표기라는 거 옆에다가 또 가서 쓸까? 한자를 빌려 쓴 겁니다. 차자 표기한 거예요. 한자를 빌려 씁니다. 2번 음차와 훈차를 하는데요. 뜻을 빌리면 훈차, 음을 빌리면 음차. 기준은 있어야지. 어떤 글자를 뜻을 빌려옵니까? 라고 하면 현대 문법으로 이야기하면 실질 형태소 있지. 실질 형태소. 음차는요. 문법 형태소, 형식 형태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있을까? 조사나 어미 같은 거. 세 번째, 요렇게 써놓고 지금처럼 생사로은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생사길은 이렇게 읽었다고. 우리말로 읽어. 다음 네 번째, 우리말 어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거 다른 나라 글자 중에서 빌려온 것 중에서 아주 종합적인 차자 표기 중에 종합적인 표기 방식이다. 한자에는 없는 조사, 어미까지도 표현이 가능한 거니까.
왼쪽으로 넘어오시죠. 사실 향가라는 이름 자체가 좀 자존심 상하는 거지. 시골 향자거든요. 당시 중국의 당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시골이라고 스스로 약간 좀 비하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서울 경자 써가지고 뭐 경가라든가 도시 도자를 써서 뭐 도가 뭐 이러면 안 됐었을까? 그러면은 엄청 지랄했겠지. 이렇게 우리나라 조만한 것들이 막 하면서 지들을 뭐 커가지고. 제가 배타적인 민족주의자는 아니에요. We are the world죠. 전 세계인은 하나니까요. 생사길은 살고 죽는 길은 예 이승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여기에서의 길은 갈림길의 의미가 있고요. 여기 이승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왜 머뭇거리지?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음에 대해 두려움이 있으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큰 따옴표로 묶읍시다. 나는 이제 간다 안녕 이라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여기에서의 나는 죽은 의미, 죽은 누이. 나는 간다라는 말도 못다 이르렀습니다. 왜?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어. 나 죽기 싫어 하다가 갔나 봐요. 혹은 유언을 남길 정도로 갑작스레 죽었을지도 몰라요. 왜 나는 간다라는 말도 못다 이러고 이렇게 갑니까? 죽은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 우리 밑에 한 마디 더 쓸 수 있죠. 뭐라고? 개인적 차원의 슬픔. 어느 가을에 가을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이미지가 있죠. 풍요로움 혹은 소멸의 이미지. 근데 여기에서는 소멸의 이미지지. 어느 가을 일찍 불어온 바람 때문에 이리저리 떨어질 잎처럼 앞에 말이 빠졌죠. 너와 나는 한 가지에서 태어났고 앞에 또 말이 빠졌죠. 나는 네가 가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구나.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바람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일단 바람 자체는 죽음의 원인이고요. 이른 바람 갑작스럽게 죽었다라기보다는 일찍 죽었다. 일찍 죽음. 두 글자로 줄이면 요절. 이런 요절을 낼 놈 할 때 그 요절하고는 달라요. 그 요절은 허리 잘라서 죽이는 거예요. 오케이? 형벌 중에서도 거의 최악의 극형이지. 목 자르는 거는 목 자르면은 그냥 죽는데 허리 자르면은 조금 당분간 살아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더 극형이죠. 이리저리 떨어질 잎처럼 죽은 누이를 비유합니다. 너와 나는 한 가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하지만 나는 네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구나. 누이의 죽음에서의 느끼는 허망감, 인생무사. 근데 이 세상에서 누이만 죽나? 아니지. 인간은 누구나 다 죽죠. 개인적 슬픔이 어떻게 보편적 차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9번째 둘째 줄 묶어서 이름 붙여주죠. 뭐라고? 낙구. 낙구는 항상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19채 향가의 형식적 특징이라고 밑에 나와 있고요. 바로 이게 어디로 이어질 겁니까? 시조, 종장의 첫구, 감탄사로 형식적 전통이 계승이 됩니다.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시조 종장의 첫구 감탄사. 미타찰 불교도의 이상적인 극락 세계에서 만날 나. 요 나는 화자 자신이죠. 앞에 또 말이 빠졌죠. 너 만날 때까지. 너 만날 때까지 돛 닦으면서 기다리겠다. 종교적 믿음을 통해서 슬픔을 극복하겠다. 기다려! 오빠 곧 간다. 좋은 데서 놀고 있으라. 이렇게. 전에 내가 얘기한 적 있었나? 나 죽으면 나 멕시코 가서 죽을 거야. 우리나라에서 죽으면 저 분명히 지옥 갈 거거든요. 나쁜 생각 많이 해가지고.
멕시코는 어때? 코코의 그 세상이야. 다들 행복해. 그냥 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놀아. 거기 나쁜 놈들 있잖아. 이렇게. 나도 갈 수 있다고. 뭐 우리나라 뭐 이렇게 지옥이 구체적이야. 종류도 많고. 아씨. 난 풀코스 투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멕시코 가서 죽을 거예요. 기억해줘 노래 부르면서. 그게 너무 와닿지 않아? 누군가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는 한 그 세계에서 계속 살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기억해줘지. 아무도 나 기억 안 해주면 어떡하지? 그래서 나를 기억할 수 있게 죽기 전에 누군가에게 아주 오지게 못된 짓 하고 죽어야지. 계속 기억해달라고. 농담이고요. 일단 정시.